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일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첫 소식 신경희 기자입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막판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총리는 특히 반도체 생산 라인 특성상 파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수백 개의 초정밀 공정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가동이 멈출 경우 생산 중인 웨이퍼를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결과가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 총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조정이 현실화되고 정부 중재안이 결정될 경우 노사 모두 원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의 역할은 강제적 개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 중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내일 다시 만납니다. 어제 이재용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나선 데 이어 노사 양측도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 국면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용 회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오늘 오전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긴급조정권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선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금 만약에 파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담화를 통해서 파업 관련된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노사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실제 파업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로 막대하기 때문에 긴급 조정을 해서라도 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겠다 이러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파업을 딱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해 가지고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의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이렇게 대국민 담화까지 밝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이 다른 제조업과 약간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2018년에 삼성전자가 그냥 정전으로 28분 동안 공정이 멈춰진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피해액이 약 500억 규모입니다.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최대 100조 원까지 이제 피해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한 것 2022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귀국해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
출장 와중에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삼성 내부 갈등, 지금 노노 갈등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지금 파업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위기 상황이라고 본 거죠. 총수가 직접 책임지고 수습하겠다, 이런 신호로 읽힌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국민과 전 세계 고객에게 사과를 하면서 노조와 구성원에게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어요. 네. 대국민 사과문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이재용 회장이 발표했던 여러 메시지들과 다른 부분이 전 세계 고객을 언급했다라는 부분, 예.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거래사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삼성 공급망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단단한 메시지를 내려고 전 세계 고객을 언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노조 측에서는 하루에 1조씩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30조에서 40조, 그리고 이 파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 3, 4조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100조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간 동안 고객사가 그냥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 이탈할 우려가 있죠. 지금 이 상황을 중국과 이 대만의 TSMC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 신뢰 하락하는 건 시간 문제이고,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하는 것 역시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낸 사과 메시지라고 한다면 위기관리 출발점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성패라고 한다면 향후 협상에서 과연 이 얼마나 구체적인 양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느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노위 사후 조정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노위원장이 직접 나서고 이 사측 교섭 대표까지 교체됐습니다. 대신 기존 대표위원은 발언 없이 배석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파업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그리고 극적 합의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3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은 그 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조정 의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이재용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한국에서 노사관계, 특히 노조의 투쟁이 있을 때는 그것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않고는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가진 근로자들의 파업처럼 보이는 측면이 다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 근로자 중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명 중 1명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20% 이내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근로자는 거의 최상위 대우를 받는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통된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파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쉽게 용인하는 시선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로서도 분명히 여론으로 인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조정에 임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법제는 노조에게 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퍼센티지를 분배해달라는 그런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올해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노봉법 시행으로 이 노동쟁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가능한 사유가 넓어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어려워졌다는 제도적, 현실적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실패하고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가 정말 파업에 돌입하게 된 상황이 된다면 이런 법을 만든 여당, 그리고 법안을 그대로 공포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잠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성과급 갈등을 두고 국민 여론도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노조 요구가 너무 과하다, 아니다, 정당한 권리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죠. 일단 정당한 요구라고 하는 의견을 보면 노동자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성장이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과하다, 반대한다, 부정적이다, 이런 또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부족에 따른 슈퍼 사이클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영업이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위기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에도 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지금 수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는 것,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런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 지금 단기적 이익에 매몰돼 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이건 미래지향적 성과급 체계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문제다라고 또 문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이 각 기업,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끼리 비교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 A 기업보다 내가 조금 덜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덜 받는 건데 덜 받는다는 게 손해본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외신이 이렇게 짚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성과급 논쟁이 지금 산업계 전 분야를 거의 집어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마다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공정한 배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게 올해 산업계에 놓인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다음은 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차량이 유리창을 뚫고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고가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에 다른 차량과 부딪힌 1차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대로 건물 안, 그러니까 수영장 안으로 돌진을 한 건데요. 당시 수영객들이 차량 추락 지점과 떨어져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70대 여성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서 하마터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이 생명의 은인 덕분에 목숨을 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남성 2명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와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요. 네. 다른 이용객들, 사실 수영장 안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자신의 몸부터 피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이용객들도 합세해서 차량에 갇힌 70대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 수영 강사가 의식을 잃은 70대 운전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고 차량을 보면 완전히 앞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을 정도로 이 사고의 충격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운전자, 이용객들과 수영 강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부상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5월에 신부가 됐습니다. 어제 비연예인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오빠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이 눈길을 끊었습니다. 혼주를 친오빠인 최한희 씨가 맡았다고요?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혼주의 역할은 부모님, 특히 버든로드를 걸을 때 신부의 손을 잡고 걷는 사람이 보통 신부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부의 아버지 대신에 오빠가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 겁니다. 혼주 역할을 한 건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인 최진실 씨와 조성민 씨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된 두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친오빠 최완희 씨가 부모님의 부재를 대신 채우는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 서로의 자리를 지켜온 남매잖아요. 어떻게 보면 혼주의 역할에 오빠가 대신했다는 것, 서로를 지켜온 남매의 특별한 결혼식 풍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에 준희 씨는 자신의 돌잔치 때 어머니 최진실 씨의 모습을 복구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한 건데 이 최진실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 승희가 앞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수녀가 자랄 때까지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승희한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기억을 해보다가 우리 승희 시집갈 때 다시 한번 초대를 할게요. 그때까지 오래 사시고요. 식사하세요. 네, 아마 최진실 씨 딸 결혼식에도 초대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준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최진실 씨와 친한 여자 연예인들을 최진실 사단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영자 씨, 정선희 씨, 홍진경 씨, 또 이소라 씨 등이 최진실 사단으로 불렸던 그런 친분이 있었던 연예인이었습니다. 사실 최진실 씨 사후에도 이들과 남매의 인연 계속됐다라는 소식 가끔 들으셨을 텐데요. 결혼식장에서의 풍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인 최진실 씨 사단이었던 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오빠의 손을 잡고 버딘로드를 걷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선희 씨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부재를 이들이 채워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빠가 혼주 역할을 했지만 이 과거에 최진실 씨와 인연을 맺었던 그리고 지금은 남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이 또 다른 혼주가 돼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결혼식 사회를 맡은 조세호 씨 모습도 화제를 모았어요. 활동을 멈춘 이후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선 건데 상당히 달라진 분위기가 눈길을 끌었네요. 아마도 최준희 씨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폭 연로 논란이 지난 겨울이 있었죠. 그러면서 활동이 중단됐고요. 하지만 뭐 조세호 씨가 활동을 아예 접은 것은 아닙니다. OTT 예능 프로그램에 여전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OTT 예능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일찍이 이 녹화를 다 마무리하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논란 이전에 녹화가 끝났고 공개가 지금 돼서 여전히 방송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세호 씨 모습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살이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뭐 오랜만에 공개 행보라면 공개 행보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카메라 셔터, 뭐 신랑 신부에게도 향하고 있었지만 조세호 씨에게도 많은 시선이 함께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최진실 씨 하면 저희 어렸을 때도 굉장히 스타로 유명했었는데 이 딸의 결혼식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진실 씨의 그 과거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또 아직도 추억하는 팬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딸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감회가 남다른 올드 팬들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듯이 그 또 남다른 가족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 때문에 더더욱이 결혼식을 보면서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또 그 어머니를 기억을 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고 결혼식을 축하해줬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훈훈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결혼식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 역시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최진실 씨 엄청난 팬이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두 자녀가 한 분은 이렇게 이제 실제 결혼을 하고 또 오빠가 그 곁에서 혼주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적이고 잘 자라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지금 최진실 씨 딸, 이 딸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양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준희 양이죠. 최준희 양이 네. 네, 어제도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 도심에서 연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등 행렬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게 이 단연 로보스님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수계식에 로보스님이 등장했다 이런 소식 들려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연등 행사에 로보스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계식에는 로보스님 가비만 있었는데 가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석자, 모이, 가비, 니사 이렇게 로보스님 그러니까 네 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대가 있었고요. 스님의 네 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일단 그리고 자율주행 또 로보스님이죠. 뉴비 2대, 또 동국대학교 AI 로보스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로보스님들 합장까지 가능해요. 합장도 하고 씩씩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주변의 시민들이 상당히 놀랐다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전통과 현대, 사실 연등 행사가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그런 행사잖아요. 네. 전통과 현대 그리고 종교와 기술의 이채로운 만남이 보여주는 또 다른 조화로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 시선을 끌어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로보스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형형색색의 연등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어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특히 올해는 외국인이나 젊은 층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이들이 하나의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연등 행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연등 행사 보면 이 연등의
빛깔 자체가 상당히 곱잖아요. 이에 대해서 찬사를 하는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연등 행사가 일종의 불교 행사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불교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국내 축제 중에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어찌 보면 이 한국문화체험의 대표 아이템이 연등 행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외국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종교 행사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유산 그리고 또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젊은 층을 사로잡은 이유가 이 단순히 종교 행사를 넘어서 일종의 핫한 축제로 좀 거듭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불교가 힙해지기 위해서 젊은 층에게 소구력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사실 불교와 EDM 축제 같은 경우는 뭔가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2024년에 개그맨 또 윤성호 씨가 뉴진 스님이라고 해서 EDM 축제의 어떤 메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는 노력이 주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MZ세대의 특징하면 이 체험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SNS에 공유하잖아요. SNS에 공유하는 장점이 뭡니까? 빠르게 파급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또 4월에 불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불교 행사들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네, 그런데 왜 유독 불교가 이 MZ세대의 감성을 파고든다고 보시나요? 불교가 자기 자신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온 지가 상당한 세월이 됐어요. 단적으로 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 가면 서울 조계종의 국제선센터가 목동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MZ세대 마음속에 파고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했었죠. 과거 같으면 불교하면은 엄근진, 그러니까 엄숙, 근엄, 진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미디언 윤성호 씨가 이른바 뉴진 스님으로 분하면서 네. 그 불교에 대한 어떤 젊은이들의 진입장벽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앞서 봤던 로보 스님 같은 것도 불교 바깥에서 만약에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면은 종교에 대한 모독인가? 이런 의문도 생길 겁니다. 예. 그런데 불교가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모독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요소가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또 많은 분들께서 불교에 대한 접점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일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주말에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으로, 국민의힘은 충청으로 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승현 기자,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민중항쟁기념 전야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전북 군산김제 부안을의 박지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한 뒤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도 참석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천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정 대표는 텃밭인 호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가 활발한 지원 유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가 있다는 제보를 잇따라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충청으로 향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용근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 공주를 방문합니다. 윤 후보가 출마하는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선언한 곳이지만 김태흠 충남지사의 반발과 기소 상태에 따른 공천 신청 자격 정지 등이 겹치며 정 전 실장은 후보 신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당 대표는 당권파 윤 후보를 지원하며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장 대표가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장 대표 등 지도부가 내일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계속 함께합니다.
자, 6.3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금요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7,829명의 출사표를 냈고요. 평균 경쟁률 1.8대 1로 집계가 됐는데요.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장 기준으로 민주당 후보 1명만 등록한 곳이 광주 서구청장, 남구청장, 그리고 경기 시흥시장 이렇게 3곳인데요. 보수정당이 수도권에서 후보를 못 낸 거 국민의힘에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뼈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 경기 시흥시장에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로 보수정당 계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시흥이 인구가 50만이 넘는 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후보 자체를 내지 못해서 시민들께 선택권을 드리지 못했다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후보를 못 내게 된 사연이 있어요. 과거에 시흥시장을 역임했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건너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끄는 이런 노선에서는 도저히 후보로 출마해도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계속 고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사실 당 대표부터 위시해서 지도부가 이 시흥시장 후보를 찾으려는 치열한 노력을 경주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박 10일 동안 미국을 갈 시간에 시흥시장 후보를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런 말 좀 무겁게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며 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SNS 상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뭐 정청래를 죽이자, 암살단을 모집한다 이런 글들이 꽤 많이 이제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SNS 글들을 그냥 막 무시할 수 없는 게 과거에 민주당 대표를 향한 이러한 테러 행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2022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3일 전에 그때 당시 송영길 대표가 그 머리에 둔기로 이렇게 이제 얻어 맞아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뭐 바늘로 꼬매고 이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2024년에 뭐 전 국민들이 다 아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목에 칼이 찔려가지고 응급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계 계열에 대한 당대표 테러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SNS 상에서 이렇게 약간 적의를 품은 뭔가 구체적으로 뭐 암살단을 모집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경찰 의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거친 언어, 거칠게 이제 뭐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렇게 뭐 대화와 타협으로 이야기를 해서 갈등을 이렇게 조정해야 나갈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각 진영의 극단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분열시키는 이러한 정치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약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격전지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철근이 누락된 걸로 알려진 GTX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곳 현장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잔여 공기가 진행돼 왔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입니다. 현대건설이 스스로 그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보완책까지도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보완책대로 된다면 오히려 더 강도가 보강이 되는 보강책입니다. 정원호 후보, GTX 공사장 철근 누락 문제는 물론 이 싱크홀 사고, 헬로윈 참사까지 거론하며 오세훈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 건설사의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이 단순하게 GTX 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도 아예 도로를 다 공원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수십만 명이 그 공간에 이제 머무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철근 누락된 규모가요. 전체 철근이 한 80개 정도 기둥에 2,500개가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철근 그냥 톤수로만 따지면은 178톤인데요. 이게 몇십만 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부분이 다 누락된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서울시가 당시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은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서울 시민들한테 그리고 이제 다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전부 다 빠졌다. 저는 이게 서울시가 국토부에 이 누락된 시점을 보고한 날짜도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임 기간에 이거를 발표를 계속 안 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문에 나가고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고 나자 그때 이제 국토부에 신고를 했거든요. 저는 이것도 뭔가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관련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고 서울시는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시장은 정원호 후보를 향해 이 추가 토론 제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나서서 침대 축구 도를 넘었다. 공개 토론 나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토론이 한 차례에 불과한 데다가 또 사전투표 전날 밤이라는 점 유권자에 대한 배려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가 5월 29일부터인데 네. 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그 전날인 28일 밤 11시부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과연 그 토론을 보고 본인의 주권자로서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참 네. 걱정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께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후보는 글쎄요, 시민들을 속인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사도 그 과자 봉지에 보면은 설탕은 얼마나 썼고 색소는 뭘 썼고 이런 것들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안 쓰고 파는 건 불량식품일 때만 그렇거든요. 후보들도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응해서 내 정책은 뭐고 근거는 어떻게 되고 내가 과거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할 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정원호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라면은 토론에 응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낱 말싸움으로 치부하면서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자칫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기 싶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원 후보가 세간에서 말하는 소위 명픽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그 말부터 한번 음미해보고 좀 대통령이 했던 과거의 발언들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도 짚어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정원호 후보는 44.9%, 오세훈 후보는 39.8%로 접전으로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도 민주당에서 안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승패가 정청래 대표의 당내 입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얼마나 좀 중요하다 보시나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서울시장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당이든 진다고 하면은 이거 지방선거 패배한 거 아니냐 이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 선거 그리고 부산 선거 여러 가지 선거에서 다 박빙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서울시 지역 이제 득표율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때 득표율이 탄핵 때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집권 여당으로서 잘 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박빙으로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원호 후보가 지금 서울 시민들한테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서울 시민들한테 알려진다면은 저는 서울 시민들한테 충분한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격전지 부산 북구 갑으로 가봅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이 이 단일화를 위한 1차 마감 시한인 셈인데요. 새 후보의 각오부터 들어보시죠. 한번 해보자. 심지어 고향인데 저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있는 미래 우리나라를 만드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거꾸로 된 가치, 우리 경찰, 군인, 소방,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분들은 제복의 영웅들에 대한 예우 이런 거 확실히 하고 북구를 새로운 발전의 장으로 이끌 겁니다. 북구를 사람과 돈이
보이는 곳으로 만들 겁니다. 북구 시민들의 삶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 막판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한동훈 후보 측은 상승세를 탔다고 자체 판단하는 분위기인데요. 두 후보의 입장 각각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저는 박민식 후보가 후보 간의 단일화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TV조선의 강적들의 김규환 CBS 논설위원께서 나오셔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취재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의하자면 본인이 지도부 어느 인사와 통화를 했더니 박민식 후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3등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한동훈만 막으면 된다. 그러면은 2년 뒤에 보상이 갈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박민식 후보를 불쏘시개처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방송에서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분이 아무 근거 없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박민식 후보가 후보들 간의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령 본인으로서는 매우 고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단일화는 반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내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령 당선을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적어도 후보들 간의 어떤 협상이나 경선에 의한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부산 북구갑에서는 앞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되기 직전에 그때까지 1, 2, 3위의 판세가 정확하게 잡히면 보수 진영 유권자들께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후보에게 자발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유권자 단일화, 표에 의한 단일화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만약 보수 진영 단일화가 없다면 이게 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별 영향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대1 구도가 오히려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3자 구도에서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약간 스탠스가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준석 모델이 있잖아요. 이 3자 구도에서도 무소속 후보 아니면 제3의 후보가 당선한 뭐 이러한 그 경험들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인기가 매우 좋고 그리고 부산에서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나간 지역구에서 보궐이 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1대1 구도도 민주당 후보한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화 절대 안 되고 중앙당의 분위기도 뭐 그렇지만 부산에 있는 많은 출마자들, 부산시장 그리고 구청장 후보들, 시구원들 이 후보자들이 지금 만약에 북갑에서 계속 보수 분열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전체 부산시장 지방선거에 불리하다, 판세에 안 좋게 돌아간다 이렇게 나온다는 뭔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잡히면 중앙당 차원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에서 이 부산시장 출마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부산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박민식 후보가 그걸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도 무조건 승산이 있지만 단일화 국면에서 넘어가면서 1대1 구도로도 승산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조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단일화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2차 시한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전투표의 전날까지 만약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좀 선결돼야 된다 보십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상으로 1, 2, 3위가 좀 확고하게 잡혀야 될 겁니다. 즉 3등을 하고 있는 후보가 굳이 완주를 해서 만약에 보수 진영의 후보가 2명 다 패배했을 경우에 그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명확해진 상황. 그럴 때에는 그 3등이 된 후보의 결단에 의한 단일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일이면 이미 선거가 16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령 두 후보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도 경선에 의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언제 할 거냐. 문항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이런 것으로 아마 협상하다가 시간이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2위와 3위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서 어느 한쪽이 결단해야 되는 상황, 그런 조건이 충족될 때라야 그 3등 후보의 결단에 의한 단일화만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소유의 계곡이나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들로 눈살 찌푸리실 때가 많죠. 정부가 이런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단속에 나섰는데 보일러에 주방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강 상류 의암호, 안전모를 쓴 인부들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배를 타고 섬으로 진입합니다. 낚시꾼들이 오랜 기간 숨겨놓고 쓰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러 가는 겁니다. 하청 국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시작합니다. 출입문과 비닐 지붕을 뜯어내자 내부 모습이 드러나는데 침구류부터 주방 용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바닥엔 보일러 배관까지 깔려 있습니다. 가스로 해서 이걸 열로 데워서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불법 낚시 시설물이 있었던 장소인데요. 지금은 모두 철거돼 깨끗이 변했습니다. 음식을 넣고 버리지, 쓰레기 아주 잔뜩 넣고 가지. 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건물 소유자를 찾지 못해 철거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하천과 계곡 등 전국 국공유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은 7만 3천여 개.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철거하고 나서는 이제 거기다가 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데크를 만든다든지 국민들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여름 휴가철을 앞둔 다음 달 말까진 영리 목적의 계곡 평상 등을 우선 정비할 방침입니다. TV우선 이수근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낮 동안 30도를 웃돌 텐데요. 특히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31도, 청주와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고요. 수요일에는 비와 함께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여 볕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아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